공간분배 원리는 용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해 가면서 입지 경쟁을 펼친다 그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한 개의 상권이 있는데 요 하나의 상권에 소비자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요 하나의 상권에 소비자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상권의 중앙 정도 지점이죠. 근데 이 상권에 기존 점포가 먼저 한 개 입지를 하고 있어. 지금 갑이라는 기존 점포가 하나 입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상권에 새로운 점포가 입지한다면 어느 정도 지점에 입지하는 게 더 유리한가? 이걸 분석한 게 공간균배 원리예요. 그런데 새로운 점포는 기존 점포보다 무조건 중앙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그게 왜 중앙에 가까이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면 소비자들은 이 한 개의 상권을 놓고 외곽 쪽으로 모이는 것보다는 중앙으로 모여드는 습성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중앙지향형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점포가 중앙에 가까이 들수록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를 더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점포가 중앙에 더 가까이 입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새 점포가 중앙에 가까이 입지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중앙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새로운 점포, 이 을 점포 쪽으로 쏠려가는 거죠. 그럼 갑의 상권이 차단이 되겠죠. 그럼 이제 갑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을보다 더 중앙에 가까이 입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중앙에 더 가까이 입지한다. 그럼 이번에는 또 소비자들이 갑 쪽으로 쏠려가죠. 그러면 그 새로운 점포인 을 상권에 또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을도 또 생존을 위해서 중앙에 또 더 가까이 입지하고자 해요. 그렇게 해서 을이 또 중앙에 가까이 입지하면 이번에는 또 갑의 상권이 또 차단됩니다. 그래서 갑도 을보다 더 중앙에 가까이 입지하고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해 가면서 입지 경쟁을 펼치다 보면은 종국적으로는 모든 점포가 중앙에 다 모인다. 이게 이제 공간균배 원리예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점포가 중앙에 모인다는 건데 다만 이제 모든 점포가 중앙에 다 모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개가 충족돼야 돼요. 무슨 조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수요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이 0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0이라면은 모든 점포는 중앙에 다 모이든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의 탄력성이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수요의 탄력성이란,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이걸 측정해 수요의 탄력성이었고, 이 탄력성이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20% 변했는데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다. 또 가격이 뭐 50%가 변했는데도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다면 탄력성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느냐 말이야. 드물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가격이 종료보다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또 가격이 종료보다 하락한다면 더 많이 사고자 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해.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탄력성도 0이 될 수는 없고 1보다 적거나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이 0이 된다면 모든 점포는 중앙에 모인다는 거죠. 근데 탄력성이 0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말입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변하면 당연히 수요량도 변화를 주니까 탄력성은 반드시 값을 가지게 되겠죠. 0이 아니라.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0이 나면은 모든 점포는 중앙에 모이는데 현실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0이 되는 경우는 드무니까 모든 점포가 중앙에 다 모이는 것은 아니고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점포 입지가 달라진다. 이게 이제 공간균배 원리의 결론이에요. 자, 이 결론을 알아야 되겠죠. 수요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점포 입지가 달라지는데 수요의 탄력성이 작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 탄력성이 1보다 적을 때를 뭐라지? 비탄력.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작아서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또 시장 또는 상권이 아주 좁게 형성되는 점포가 있어요. 상권이 좁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중앙에 입지를 해라. 중앙에 입지를 해서 중앙에 입지하는 점포가 상권의 최고 심장부인 중앙에 입지하는 점포를 집심성 점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성이 작을 때는 중앙에 입지를 해서 집심성 점포를 형성하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이제 수요의 탄력성이 크고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커서 수요가 탄력적이고 또 시장이 상권이 아주 넓게 형성된다. 시장이 아주 넓은 경우는 굳이 중앙에 입지할 필요가 없다. 중앙에 입지할 필요가 없고 외곽 쪽에 분산 입지를 해서 이 외곽에 분산 입지하는 점포가 산재성 점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곽 쪽에 분산 입지해서 산재성 점포를 형성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 이제 공간분배 원리의 결론은 이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서 입지가 달라진 거죠, 그죠? 탄력성이 이렇게 작을 때는 중앙에 입지를 해서
집심성 점포를 형성하는 게 유리하고, 수요의 탄력성이 클 때는, 탄력적일 때는 외곽 쪽에 분산 입지에서 산재성 점포를 형성하는 게 유리하다. 이게 이제 공간분별의 결론인데, 이게 바뀌면 안 되겠죠, 결론이. 자, 잘 봐요. 탄력성이 작고 그러면 지연, 시장이 좁다, 지연, 중앙에 입지한다, 지연, 집심성이 유리하다, 지연. 위에는 전부 지읒이 다 4개가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밑은 지읒이 아니고 좀 탄력성이 크다, 키역, 시장이 넓다, 니연, 분산 입지한다, 비역, 산재성이 유리하다, 시옷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지읒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키역이나 니연이나 비역이나 시옷 중에 한 개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지. 지읒이 올바르게 4개가 연결돼야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탄력성이 작고 시장이 좁은 경우에는 중앙에 입지를 해서 집심성 점포를 형성하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이제 탄력성이 크고 시장이 넓을 때는 분산 입지에서 산재성 점포를 형성하는 게 유리하다. 요 지읒을 4개 연결시킬 줄 모르면 이건 그냥 틀리는 거네, 그지? 지읒 자리에 니은이나 비읍이 들어간다. 그럼 틀린 지문이겠죠? 탄력성이 작고 시장이 넓으면 중앙에 입지하라. 그러면 지읒이 아니고 니은이 들어갔잖아, 그지? 그럼 틀렸다 이 말이야. 오케이? 뭔 뜻인지 알겠죠? 이 지읒 4개가 이 지읒이 연결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칠 때. 꼭 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서 점포가 중앙에 입지를 하는 집심성 점포도 있고 또 외곽 쪽에 분산 입지하는 산재성 점포도 있다. 점포가 이제 중앙에 입지하는가 외곽 쪽에 입지하느냐. 점포의 위치, 소재의 위치에 따라서 점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파생이 됩니다. 자, 중앙에 입지하는 점포가 집심성 점포, 집심성, 그리고 또 집재성 점포도 있고요. 그리고 산재성 점포도 있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도 있네. 점포가 이렇게 소재 위치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집심성 점포는 상권의 최고 심장부에 입지하는 점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 배후지의 가장 중심지, 상권의 최고 심장부에 입지하는 점포를 집심성이라 하는데, 주로 상권의 최고 요지에 중심부에 입지하는 점포들이 고가품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화점, 귀금속점, 고급 음식점, 그리고 또 뭐 극장이나 영화관, 이런, 도매상, 이런 아주 규모가 큰, 그 고가품들이 상권이 최고 심장부에 입지하는 집심성 점포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집재성 점포는 뭐 대구 사람들은 다 집재성 점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집재성은 동종 업종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점포.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 전부 한 장소에 다 모이는 점포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대구 사람들은 집재성 점포 그러면 딱 떠올려야 될 게 북성로하고 서성로 가면 뭐 있어요? 기계점하고 공구점밖에 없어. 기계상가하고 공구상가. 연탄 숯불구이 또 우동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것도 그래. 북성은 연탄 숯불구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거 다 기계상가 앞에 있습니다. 그저 전부 다 이제. 근데 전부 그 기계상가 공구상가밖에 없죠. 기계점 공구점 있고 원대 오거리 가면 뭐 있노요? 가구점밖에 없잖아요. 원대 오거리하고 이현동 거기 서대구 IC 앞에 가면 전부 이현동에 전부 뭐 침대하고 뭐 가구 꺼내놓고 다 쭉 정리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가구점도 가장 대표적인 집재성이죠. 가구점, 기계점, 공구점 요 3가지는 알겠죠. 기억이 나겠지. 대구 사람들은 집재성 전부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구 전부 한 장소에 다 모여있어, 그죠? 저기 원대 오리 가면 뭐 전부 침대 뭐 에이스 침대 무슨 침대 물침대 돌침대 뭐 무슨 침대 별의별 침대 다 내놓거든요. 쫙 정리다 해놨죠. 가구점이 가장 대표적인 집재성인데 가구점 하니까 또 하나 또 떠오르네. 에이스 침대 그 선전할 때 가구를 뭐라 그러대요? 가구 침대는 뭐다? 과학이다. 침대가 과학입니까? 침대는 과학입니까? 가구입니까? 뭡니까? 과학입니까? 가구입니까? 곤충입니다, 침대는. 곤충. 왜 곤충? 잠자리니까. 그죠? 무슨입니까? 침대가, 잠자리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침대는 곤충이지 뭐. 난 침대에서 안 잡니다. 그래서.
이 집재성 점포가 이제 한 장소에, 똑같은 업종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점포, 그걸 집재성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먹을 것도 많이 싸고 하는데, 맨날 저렇게 어떻게 한 보따리씩 사고, 어떻게, 진짜, 학원을 마투하 하려고 그러나, 진짜. 돈도 많은 모양이네요. 그죠? 학원에 공부를 하러 오는 건지, 먹으러 오는 건지. 한 개 주지도 않으면서, 그죠? 참, 음식 그때 마음 상하구만은, 그죠? 깡밥 저거 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한 개 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대구 사람들은 집재성은 알아야 돼요. 가구점, 기계점, 또 공구점,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보험회사도 전부 한 장소에 다 모여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금융기관들이 뭐 농협 옆에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다 쭉 한 장소에 모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종업종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점포를 집재성이라고요. 이제 산재성은 산재, 흩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산재성은 같이 모이면 안 돼. 분산 입지해야 흩어져서 분산 입지할 때 유리한 점포인데 왜 이거는 분산 입지해야 돼요? 이거는 규모가 적고 영시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여 있으면 다 죽어요. 한 개만 살아남고 다 죽겠죠. 그러니까 뚝뚝 흩어져서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인데 주로 규모가 아주 적으면서 영시한 점포들 있잖아요. 잡화점, 어물점, 뭐 과자점, 또 주방용품점, 그리고 동네 상권에 입지하는 점포들이 있거든. 목욕탕, 이발소, 세탁소, 미장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재성 점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동종 업종이 국부적인 중심지에 모인다는 뜻인데 이 국부적인 중심지가 어디를 뜻하느냐? 농촌이나 어촌 사이의 상권을 의미합니다. 농어촌 사이의 상권. 그러니까 농촌이나 어촌 사이의 상권에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 그러니까 우리 농촌 사이에 가면 농기구 파는 데 있잖아요. 농기구. 그다음에 또 바닷가에 가면은 뭐 그물이라든가 뭐 낚싯대 이런 거 파는 데도 있죠. 어구점. 그리고 비료상, 농약점, 씨앗 취급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부적 집중점포에 해당하는데 이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는 사례를 가지고 이게 집심성에 해당하는지 산재성에 해당하는지 구분을 안 하면 안 돼요. 사례를 좀 기억해 놔야 되고. 그리고 요 이제 네 가지는 점포의 소재의 위치에 따라 구분한 거죠.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에 따라 점포를 나눈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간섭, 소비자가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는가, 소비자의 구매 습관에 따라서도 점포를 편의품, 그리고 선매품, 전문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구분을 하셔야 돼. 이제 편의품이 규모가 제일 적고 전문품이 규모가 제일 크다. 그럼 편의품을 저차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전문품을 고차로 이해하면 선매품이 중차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이 편의품은 일용품이라든가 일용품이나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모성이 아주 강하고 조금씩 자주 구매하는 그런 물건이 있잖아요. 일용품이라든가 생활 필수품 이런 걸 취급하는 점포인데 보통 일용품이나 생활 필수품은 주부들이 전부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부 고객이 대부분을 형성한다. 이 주부 고객이 대부분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점포가 대부분 고객이 주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주부가 통행하는 길목에 점포가 입지를 하고 도보로 보통 주부들이 걸어서 10분이나 2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러니까 주부들이 주로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 점포가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요. 이게 일용품이고 생활 필수품이니까 조금씩 자주 구매를 하겠죠. 또 가격도 아주 싼 거죠, 그죠? 뭐 요구르트, 담배, 우유, 맥주, 그다음에 야채, 과일, 채소, 생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라면 이런 것들 일용품이나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는 점포니까 조금씩 자주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매 빈도는 어떻다? 매우 높아요. 구매 빈도는 매우 높은데 거의 매일 뭐 들락거리면서 물론 구매하잖아요. 근데 구매 빈도는 높지만 이게 저가품이기 때문에 마진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윤율은 적다. 구매 빈도가 높으면 당연히 이윤이 적은 거고 반대로 이제 구매 빈도가 낮다는 말은 고가품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윤율은 높아지겠죠, 그죠? 이게 구매 빈도는 높으면서 이윤율이 낮은 이런 특성을 보이는 점포가 바로 편의품이 되겠고요. 선매품은 선별해서 매매하는 상품 이런 뜻이네. 선별해서 매매한다. 그러니까 고객이 일일이 가격이라든가 품질, 스타일, 모양, 색상 이런 것들을 비교한 후에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일일이 다 비교한 다음 최종적으로 물건 한 개 구매하는 거죠. 비교 후 구매하는 특성을 보는 점포가 선매품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선매품 그러면 부인복 의상. 쉽게 표현해서 이제 양장점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기 우리 서문시장 내거리 가면 그죠? 대신 지하상가가 있어. 대신 지하상가. 대신동 지하상가가 이렇게 가나다라
4개 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하상가에 거의 한 7, 80%는 양장점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점포가 100몇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100몇십 개 중에 대부분이 다 양장점이에요, 점포들이. 근데 가면 뭐 전부 여자 마네킹 씌워놓고, 그죠? 티 하나 딱 걸치고 몸빼 하나 걸치고 이래 있잖아요. 전부 다 양장점이야. 근데 진짜 한번 가보세요. 전부 막 양장점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제 점포들이 양장점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 양장점에 가서 옷, 뭐 티 하나 살 때 첫 가게에 가서 마음에 든다고 바로 그 계산하고 포장해 오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모양하고 색상하고 또 가격이 얼마인지 뭐 품질은 어떤지, 그지? 디자인은 어떤지 다 봅니다. 보고 나서 생각 좀 해보고 올게 하고 안 사잖아요. 그리고 옆가게 바로 딱 나와서 들어가죠. 그 옆에 가서 또 앞가게하고 다 비교하잖아요. 그지? 저 앞에 가게보다는 1,000원 정도는 비싼데, 아, 원단은 좀 이 색상도 곱고 원단이 좀 멋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교를 다 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안 사요. 지갑을 왜 안 들고 왔지? 이러면서 또 나와가지고 또 옆가게 또 가잖아요. 그 옆에 가서 또 앞에 가게들하고 다 비교해. 그리고 나서 또 나와가지고요. 저녁에 우리 아저씨랑 다시 올게요. 그래가지고 또 다 비교하고. 온 동네 가게를 다니면서 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딱 한 가게 가서 물건을 구매하죠. 이렇게 비교 후에 구매한다. 비교 후 구매한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매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매품 그러면 비교 후 구매, 요 말이 딱 들러야 돼. 가격, 색상, 스타일, 품질 등을 비교 후에 구매하는 점포. 이런 점포가 선매품이 되고요. 전문품은 이건 이제 유명 상표를 취급하는 점포다. 그래서 유명 상표, 줄이면 유표. 그래서 유표품이라고 하는데, 고차 중심지로서 고급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전문품이죠. 고급 시계, 고급 향수, 고급 카메라, 고급 의류, 고급 자동차. 이 고급자가 들어가는 유명 상표를 취급하는 점포. 그러니까 이건 상표 자체가 유명하니까 누가 와도 다 알아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상표를 입는 순간 좀 우쭐될 수 있다. 그래서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한다.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한다. 그래서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점포. 자, 이 전문 그러면 딱 놀라드릴게.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즉,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차 끌고 가서, 뭐, 100몇십만 원 주고 골프티 한 세트 사갖고 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상표 자체가 워낙 유명하니까 누구나 봐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우쭐댈 수 있다는 거다. 그게 이제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한다는 거네. 이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하는 점포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점포. 이런 점포를 이제 전문품이라 하는데요. 이건 워낙 이제 고가품이니까 자주자주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매 빈도는 어떻다? 매우 낮단 말이야. 오늘 130만 원 주고 골프티 한 세트 샀는데, 그죠? 내일 또 가는 사람은 정신병자지, 뭐. 19년 2개월 있다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주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구매 빈도는 매우 낮아요. 근데 이게 워낙 고가품이니까 수익은 크게 좀 한 개를 팔아도 그러니까 이윤율은 높다. 이런 이제 특성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매 빈도가 낮으면 이윤율이 높아지는 거고, 편의품처럼 구매 빈도가 높아지면 저가품이라는 뜻이니까 이윤율은 낮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같이 정리를 해놔야 되겠어요. 이 점포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상업이치이론에서는 지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는 뭐 잡화점이나 어물점은 산재성에 해당한다. 가구점이나 기계점은 집재성이다. 또 농약점, 비료상, 시야 취급점은 국부적 집중점포에 해당한다. 요 사례를 가지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이 구매 간섭에 따른 분류에서는 특성을 가지고요. 주부 고객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편의품하는 게 떠올라야 돼. 그리고 일일이 가격, 품질, 스타일 등을 비교 후에 구매한다. 그러면 선매품. 그리고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하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점포. 그러면 전문품 하는 게 바로 스타가 되겠어요. 이건 특징을 가지고 꼭 비교를 하고 계셔야 되고. 204페이지에 보면은 203페이지 거기 그 보충학서에 보면은 음용 부분에, 그죠? 또 고전적인 상점분포 이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고전적 상점분포 이론 내용이 별로 어렵거나 그런 거 없어요. 쭉 읽어봐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2번에 CESD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는 게 있죠. 요걸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상권 분석 이론 중에 8번째 이론입니다. 애플봄 교수, 미국에 있는 애플봄 교수가 고안한 소비자 분포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 카스토머 스팟 테크닉. 그래서 CST 기법이라 하는데요. 소비자 분포, 이건 실무적으로 상권 획정 기법으로 상당히 유용성이 높게 활용하고 있는 기법이 소비자 분포 기법인데,
CSD 기법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자, 만약에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가 있어요.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대상 점포가 조이너스라는 숙녀복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자 한다. 그러면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이 조이너스라는 대상 점포하고 유사한, 이 회사에서 나오는 유사한 다른 점포를 하나 선정하는 거야. 유사한 다른 점포. 그 나산시립에서 나오는 유사한 다른 점포가 꼼파니아라고 있지, 그제? 꼼파니아. 이 조이너스하고 꼼파니아는 나산시립에서 나오는 여성 숙녀복 아닙니까? 상당히 진짜 그 유명한 숙녀복이었죠. 그제?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나오는데. 나와. 여기 쭉 가다가 서부정류장 앞에 서부정류장 바로 앞에 딱 가봐요. 그 앞에 가면 조이너스 매장이 있습니다. 그 점포주가 저랑 아주 친한 분이에요. 그 점포주가. 예전에 제가 이랜드 있을 때, 제가 쉐인할 때 그 쉐인이라는 옷가게를 하다가 조이너스로 바꿨거든요. 그 자기 건물이에요. 1, 2층이. 2층짜리 건물인데, 2층은 창고고, 1층이 조이너스 매장인데, 그죠? 아직도 하고 계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잘 되니까 하겠죠. 아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명한 이 브랜드잖아요. 그죠? 내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조이너스 한 벌, 꼼파니아 한 벌 두고 샀는데, 그때만 해도 80년대 유명한 브랜드예요. 안 입어본 모양이네. 참 유명합니다 이거. 자, 내가 이제 조이너스라는 여성 숙모원 매장을 운영하고자 한다. 그럼 이와 유사한 다른 점포를 하나 선정하는 겁니다. 꼼파니아를. 이 꼼파니아 점포를 딱 하나 선정해 놓고 그 꼼파니아 점포 앞에 서서 이 점포를 방문하고 나오는 소비자에게 인터뷰를 통해서 소비자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거주지를 도면상에게 표시해 가는 거죠. 자, 어디에서 왔습니까? 상인동에서 왔다. 어디에서 월성동에서, 유천동에서, 진천동에서, 도원동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의 거주지를 계속 이렇게 표시해 가요. 이렇게 뭐 상인동, 월성동, 뭐 진천동, 그 다음에 또 저기 내당동, 평리동, 뭐 비산동에서 왔다. 저기 또 칠곡에서 왔어요. 동구에서 오는 분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 소비자 화원에서 왔다, 뭐 농공에서 왔다,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 소비자의 거주지를 계속 이렇게 도면상에 표시해 갑니다. 표시해 가다 보면 소비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게 눈으로 확 드러나죠? 그럼 요 점포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달서구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서, 그죠? 뭐 상인동, 월성동, 그 다음에 송현동, 진천동, 대천동, 대곡동,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소비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제1상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서구, 남구, 내당동, 대명동, 성당동, 요 일대에서 오는 분들이 있죠.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오는 2상권이 되고요. 그 외에 칠곡이라든가 북구라든가 동구 쪽에서 오는 분들이 띄엄띄엄 있죠. 달성군에서 오는 분도 있고, 여기가 이제 제3상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점포의 상권 규모가 요 정도 규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비자의 거주지를 도면상에 표시해 가면서 첫째, 상권의 규모를 육안으로 파악해내는 거죠.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 고객의 특성도 파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점포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달서구 이 지역에 거주하는데, 이 지역이 달서구에서, 그래도 대구에서는 제2부촌, 수성구 다음으로 부유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젊은 여성들이 많다. 그러면 이 점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층으로서 젊은 계층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고객의 특성도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판촉 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슈를 하나 돌리거나 수건을 하나 돌리고 전단지를 돌리더라도 요 위치에 가서 돌리는 게 효과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새로운 점포 입지를 길지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성 숙녀복을 하나 입점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요 위치, 제1사건 요 위치에 점포를 입지시키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비자의 거주지를 도면상에 표시해 가면서 소비자의 분포도를 가지고 상권의 규모를 육안으로 파악하고, 또 고객의 특성도 파악하고, 판촉 전략 수립에도 활용하고, 새로운 점포 입지를 결정에도 활용하는 아주 실무적인 상권 분석 기법, 이런 기법을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실무적으로 유용성이 높은 상권 획정 기법이니까 좀 그 특성들을 기억해 주는 게 좋겠고요. 가로 4번에 상업용 부동산의 부지 분석, 부동산의 부지 선정 분석으로 가서 그 상업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에서는 일본에 부지 선정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뭐 8회인가 9회인가 시험에 딱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딱 한 번 나와서 역대 시험에. 그러니까 그게 크게 뭐 자주 시험에 다루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상업용 부동산에서 내가 부지를 선정할 때 내가 점포를 하나 운영하려면 어느 위치에 점포를 개설할 건지 부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 부지 선정 단계가 있는데 맨 마지막이 지금 뭘 하는 거야? 내가 입점할 부지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지 선정이 맨 마지막 단계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첫 단계가 뭐냐? 기존 부지를 분석하는 게 기존 부지. 기존 부지를 먼저 분석하고 이 기존 부지에서 상권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할 것이냐. 해당 도시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 도시 지역 내에서도 이제 인근 지역을 분석한 거죠. 근린 분석. 근린을 거꾸로 적으면 인근이잖아. 그죠? 인근 지역을 분석한 걸 근린 분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은 뭐야? 내가 상업용 부동산의 부지를 선정하는 거니까 상업지역을 분석하는 거단 말이야. 주거지역이 아니고, 그죠? 상가는 상업지역에 입지를 해야 되니까. 그 상업지역을 분석하고 그 상업지역 내에서도 내가 입점할 지역이 있겠죠. 그죠? 대상지역을 선정합니다.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대상지역 내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대상 부지를 선정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첫 번째 단계가 기존 부지 분석이고 마지막 단계가 부지 선정입니다. 부지 선정. 그지? 내가 입점할 부지를 선정하는 게 지금 요 구분 포인트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계하고 마지막 단계만 기억하면 가운데는 큰 범위에서 계속 범위를 좁혀가면서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순서만 한번 받으면 되겠고 그다지 크게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주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가로사업에서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2번에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자,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점포를 운영할 때 우리 점포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매상고 추계 방법은 자주 이제 시험에 등장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비율법. 그러니까 이 비율법은 점포주가 어떤 뭐 자료를 가지고 매상고를 측정해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 혼자 그냥 주먹구구시로 대충 생각을 해가지고 매출액을 때려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시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매상고 평가 기법에서는 가장 주관성이 크게 개입되는 방법이 비율법이 되겠는데 주관성이 가장 크게 개입되는 게 비율법이다. 요거 기억해야 돼요. 자, 비율법은 이제 일정 비율만큼을 매출액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내가 지금 운영할 점포가 여기 한 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 상인동 지역에서 점포를 하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점포를 찾아올 수 있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 영역에 분포하는지 자기가 대충 이렇게 감을 잡아봐요. 요 달서구 일대에 있는 주민들하고 달성군 일부까지는 우리 점포를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범위를 이렇게 쭉 걸어보면 그죠? 상권의 규모가 이렇게 딱 획정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상권 규모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획정합니다. 점포주가. 그리고 이 상권 내에 주민의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대충 파악해요. 이 지역 주민 소득이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월 평균 소득이 지금 3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 점포에 지출 가능한 비율, 지출 가능 비율이 매달 1% 정도씩을 지출한다. 그럼 1인당 얼마를 지출하는 거야? 3만 원씩을 지출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데 그 중에 1%를 지출하면 3만 원씩을 1인당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1인당 3만에다가 지역 내 인구수를 곱하는 거야. 요 지역 내 인구수가 지출 가능한 인구가 1000명 정도 된다. 이걸 곱해버리면 대략 우리 점포의 매출이 월 3천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주민 소득의 일정 비율에 지역 내 인구수라든가 매장 면적 이런 것들을 곱해가지고 매상고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주민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을 매출액으로 추정해내니까 비율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주민 소득의 일정 비율, 이 주민 소득에서 지출 가능한 일정 비율을 구해가지고 거기다 인구수 등을 곱해서 매상고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매상고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점포주가 혼자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생각을 해가지고 매상고를 추정하니까 매상고 평가기법 중에서는 가장 주관이 크게 개입되는 방법이 비율법이에요. 자, 비율법 그러면 주민 소득의 일정 비율 이런 요가 떠야 돼. 주민 소득에서 일정 비율에다가 인구수를 곱해가지고 매상고를 추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율법이라니까 주민 소득의 일정 비율 이런 말이 떠올라야 비율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추법. 이 유추법은 좀 전에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 소비자 분포 기법을 통해서 매상고를 획득하는 자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가 조인호서면 이와 유사한 다른 점포가 있잖아. 꼼파니아. 이 꼼파니아라는 유사한 다른 점포가 월 4천만 원 정도를 판매하니까 우리 점포의 매출도 대략 월 4천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유사한 다른 점포로부터 대상 점포의 매출액을 유추해낸다 이 말이다. 유사한 다른 점포에서 대상 점포의 매출을 유추한다. 그래서 유추법이라고 하는 거다. 그럼 유추법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 지문에? 유사한 다른 점포로부터 이 다른 점포에서 매출액을 유추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사한 다른 점포 요런 용어가 들어가야 유추법이 되겠죠. 지문에 들어가는 핵심이 되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 중력 모형. 이 유추법은 유사한 다른 점포로부터 매출액을 유추한다. 그러니까 다른 점포로부터 매출을 유추한다. 요 말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세 번째 중력 모형. 이거 누가 주장한 거죠? 중력 모형이 앞 시간에 허프의 확률 모형을 중력 모형이라고도 한다 안 그러던가요? 그죠? 지금 좀 들은 지 1시간도 아니란데 지금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노. 좀 하나라도 좀 떠오르고 하면 됐겠네. 이거 허프가 주장한 거요. 허프의 중력 모형은 역시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만유 인력 법칙은 두 물체가 끌어다니는 힘이 질량의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게 해서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허프가 확률 모형에서 고객을 끌어다니는 힘, 고객을 몇 명 끌어가느냐? 고객 유인율을 계산할 때 매장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매장 크기를 거리 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했기 때문에 매상고를 계산할 때도요. 수학적으로 공식에 대입해서 이론적으로 매상고를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장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이 매장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공식을 만들면 요 공식이 되는 거죠. 매장 크기 거리 제곱으로 나눈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이 수학적으로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난 매출액이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계산된 이론적 매상고가 됩니다. 공식에 대입해서 수학적으로 계산만 한 거니까. 근데 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낸 이론적 매상고가 실제 점포를 운영하면 요만큼 매출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실제 매상고하고 이론적 매상고는 반드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론적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의 차이를 수정 이미지 계수로 조정해 가면서 실제 매상고와 이론적 매상고를 일치시켜가는 방법이 바로 중력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포인트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했다든가 또는 이론적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 이런 용어가 나오거나 이론적 매상고 또는 실제 매상고 이런 용어가 나오거나 수정 이미지 계수로 조정한다. 수정 이미지 계수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중력 모형 하는 게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회귀 모형 또는 회귀 분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귀 모형은 회귀 방정식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 방정식에 계속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대입해 가면서 통계적으로 회귀 방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매상고를 추정하는 기법이 바로 회귀 모형이 되겠네요. 회귀 방정식을 하나 설정합니다. y 이꼬르 a 플러스 b1 x1 플러스 b2 x2 플러스 b3 x3 또 플러스 감마 이게 오차야 오차. 자, 요 지금 제가 이 방정식 하나 적어 들었는데 이 방정식 이름이 회귀 방정식입니다. 응? 회귀 방정식인데 이렇게 회귀 방정식을 하나 설정해 놓고 이 방정식에 대입을 해가면서 통계적으로 매상고를 추정하는 거예요. 요 y가 내가 계산해내고자 하는 거 뭐야? 매상고입니다. 이게 매상고인데 이 매상고를 종속 변수로 설정합니다. 종속 변수로 두고요. 요 매상고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우리가 점포를 운영하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기 방정식에서 x1, x2, x3 이것들이 이제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점포를 운영하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점포의 면적, 그다음에 상품의 종류, 상품의 특성, 또 지역 내 인구수, 지역 주민의 소득, 그리고 매장 앞을 지나다니는 보행자 비율, 또 주차장, 주차 대수, 전부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이 방정식에 하나씩 계속 대입해 간단 말이야. 이 방정식에 계속 대입해 가면 이 방정식이 오차 범위 내에서 매출이 얼마다 하고 딱 추정을 해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의 관계를 고려해가면서 통계적으로 매상고를 추정한다. 이걸 회의 모형이라는데 요 계산하고자 하는 매상고가 뭐가 되느냐?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요. 요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독립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독립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가면서 통계적으로 매상고를 추정하는 기법, 이런 기법을 회귀 모형이라 그러는데요. 기억할 포인트가 계산하고자 하는 매상고가 뭐고? 종속 변수야. 매상고를 종속 변수로 두고 그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독립 변수로 설정한다. 이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을 방정식에 대입해가면서 매상고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에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독립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가면서 종속 변수인 매상고를 추정한다. 그런 말이 나오면 회귀 모형하는 게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매상고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다. 매상고를 종속 변수로 두고 그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가 바뀌어도 안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회귀 모형 하는 게 딱 떠올라야 돼요. 수정 이미지 계수, 이론적 매상고, 실제 매상고라는 용어가 나오면 중용 모형 하는 게 떠올라야 되고, 주민 소득의 일정 비율에 인구수를 곱하여 매상고를 추정한다. 일정 비율하고 나오면 비율법, 이런 게 바로 떠올라야 되겠죠? 오케이? 포인트만 아니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아니면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니나 그렇지 개새끼야. 우리가 어떻게 쉽냐 한번 듣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자꾸 이제 논점들을 이 쟁점들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탁탁 정리하다 보면은 뭐 공부 좀 하면은 어려울 것도 없어요. 별로 크게 어려운 거 처음 듣는 이론들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생소한 것도 많겠지만은 공부하는 게 뭐 그리 쉽나 그죠? 자, 상권에 관한 이론, 이 상업입지론들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다 점검해 봤습니다. 근데 상업입지론은 작년에는 한 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흡부의 확률모에서 고객유익을 계산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게 매년 나오는 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은 그 지문 5개를 놓고 상업입지론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아주 쉽게 나왔어요. 답이 뭐냐? 레일리의 소매 일러 법칙은 두 중심지 사이의 상권의 경계는 인구수에 반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틀렸잖아. 인구수의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습니다. 그지? 그랬잖아. 인구수에 비례했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어. 그걸 비례 반비례를 바꿔서 냈단 말이야. 그런 걸 이제 틀리게 내는데 뭐 시험 포인트가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논점들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쟁점만 몇 가지 딱 정리해 놓고 있으면 이 상업입지론도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206조 이제 공업입지로 가자요. 공업입지론 공장입지에 관한 이론인데 이 공업입지론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보통 한 3, 4년 단위로 한 개 정도가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니까 그다지 크게 비중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업입지론이 중요한 거지. 자, 공업입지론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공업입지론을 대표하는 이론이 이제 3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공업입지론을 대표하는 첫 번째 효시가 된 이론이 베버가 주장한 최소 비용 이론. 베버가 주장한 이론이 최소 비용 이론이고, 그러니까 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온 게 레스의 이름도 정말 들어 레스의 최대 수요 이론. 개새끼 무슨 이름 레스가 뭐겠냐? 이 이름 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지, 그죠? 이름도 잘 지어야지. 레스가 뭡니까, 레스? 레스의 최대 수요론이고, 요 이제 두 이론을 통합해버린 이론이 세 번째, 요 두 개 이론을 합쳐버린 겁니다. 두 이론을 합쳐서 나온 게, 아이샤드, 그리고 그린허시라든가, 스미스, 이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이론이 두 이론을 합친 통합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 이론은 요 최소 비용 이론하고 최대 수요론을 합쳐서 나온 이론이야. 두 이론을 통합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공업입지론은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뭐 배달가격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제 공업입지는 크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눕니다. 근데 공업입지의 효시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네. 최소 비용 이론. 레슈가 주장한 거는 뭐? 최대 수요 이론. 봐봐. 베버, 그러니까 여기 비업 들어가 있죠, 베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론 비업 들어가 있죠. 레슈니까 시어 들어갔죠. 그러니까 최대 수요는 시어 들어갔죠. 이 뭐 원리가 다 있습니다. 비업 시어 이제 외우는 것도 다 있어. 뭐 바뀌면 안 돼. 하여튼 입지이론에서는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하고 이론 이름이 일단 결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제가 이론 이름하고 학자 이름을 같이 길보시죠. 배부의 최소 비용, 레슈의 최대 수요는 이렇게 외워야지. 그냥 절대지대설, 자역지대설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죠. 리카도의 자역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휘넨의 위치지대설, 아론소의 입찰지대설 이렇게 학자 이름하고 딱 결합을 시켜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비업이 들어간 놈이 비용이론 비용, 시옷이 레스, 시옷이 들어간 게 최대 수요론 이렇게 이해해 놓고요. 배버는 공장에 입주할 때는 어디에 입주하라? 공장은 최소의 비용이 들어있는 지점이 공업에서 가장 양호한 곳이다.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점에 입주하라. 이게 이제 배부의 최소 비용이론인데요. 공장에서 투입하는 비용이 한두 개가 아니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비 들어가야 되죠. 그죠? 생산비도 투입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노동비, 임금비와 같은 노동비도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 원료나 제품을 실어나가는 수송비도 들어가. 수송비 또는 운송비 또는 뭐 교통비, 수송비나 운송비, 교통비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 배부가 얘기한 비용이 뭘 뜻하느냐? 바로 수송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생산비나 노동비를 최소화시키는 지점이 아니고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최소화시키는 지점이 공업입주소는 가장 양호한 곳이다. 이게 바로 배부의 최소 비용이론이에요. 생산비가 최소화되는 게 아니고 뭐가?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 운송비를 최소화시키는 지점이 공업입주소는 가장 양호하다. 이게 배부의 이론이고요. 레슈는 배부를 정면으로 비판해가지고 공장이 운송비만 최소화시킨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면 많이 팔아야지. 그래야 수익을 크게 확보하겠죠. 그래서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지점. 그게 공업지수는 가장 양호하다. 그러니까 공장은 최대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점에 입지를 해라. 근데 그 최대의 수요가 창출된다면 그 지점이 점차 판매량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점, 이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입지를 하는 것이 공업지수는 가장 양호하다. 이게 바로 레슈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레슈는 수요 측면에서 이론을 정의한 거죠.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지점이 가장 좋다 그랬고, 배버는 공급자가 투입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공업지수는 가장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버는 공급 측면에서, 레슈는 수요 측면에서 정의한 이론이니까 두 이론이 완전히 상반돼 있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아이샤드나 스미스 이런 학자들은요, 두 사람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 뭐 싸울 필요가 없다. 두 사람 주장이 모두 타당하니까 공장은 요 두 조건이 동시 충돌 지점에 입주한다면 거기가 공업지수는 가장 양호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통합이론은 자 비용은 최소로 투입이 되고 수요가 최대가 창출된다면 그 지점이 공업지수는 가장 좋다는 거야. 최대의 수요가 창출된다면 총 수입이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총 수입이 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의 비용이 투입된다면 총 비용은 최소가 되겠죠. 그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면 수입이 최대가 될 거 아닙니까? 수입이. 그리고 비용이 최소가 되면 총 비용은 최소가 되는데 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하고 남는 게 뭐야? 그게 이윤이야, 이윤. 그럼 총 수입은 최대가 되고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어서 총 수입이 최대가 되고 또 최소의 비용이 투입되어서 총 비용이 최소가 된다면 요 차액인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요 두 가지 조건이 동시 충족되는 이윤 극대화 지점에 입주하는 것이 가장 양호하다. 이게 바로 다른 학자들이 주장한 통합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공업입지론은 크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공장입지는 처음에 배버가 비용을 최소화하자. 이 비용 최소화 원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이윤 극대화 원리 쪽으로 공업입지가 전개돼 갔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험에 다룬 거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만을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배버는 공장에 입주할 때는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공업지수는 가장 양호하다 그랬죠? 근데 공장이 어떻게 하면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배버가 도입한 개념이 원료지수라는 개념이에요. 원료지수. 자, DPG 능리면 박스 속에 다 정리되어 있어. 원료지수. 원료지수는 국지 원료의 중량을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원료 중량을 제품 중량으로 나눈 거니까 원료 무게를 제품 무게로 나눈 게 원료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원료 지수에다가 1을 합쳐서 입지 중량이라고 합니다. 입지 중량은 원료 지수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원료 지수가 만약에 3이 나오면 입지 중량은 4가 되겠죠. 원료 지수가 0.7이다. 그럼 입지 중량은 1.7이 되겠죠. 원료 지수에다가 1을 합친 게 입지 중량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베버가 원료 지수의 개념을 가지고 공장이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원료 쪽에 가까이 입지할 때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원료 쪽으로 가라. 원료 지향을 해야 되고, 반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즉시 바로 소비가 이루어지게 시장 가까이 입지할 때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시장 지향을 하라. 이렇게 해서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을 구분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이 공업 입지에서는 이 공업 입지의 유형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원료 지향하고 시장 지향을 구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원료 지향의 반대가 시장 지향, 시장 지향 반대가 원료 지향이니까 원료 지향 한 개만 제대로 정리하면 이 공업지의 유형은 시장 지향까지 두 개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어떤 기업이 이 중요한 거다. 공업지는 원료 지향, 시장 지향, 그 외에도 뭐 집적 지향, 중간 지점 지향, 노동 지향 여러 개가 있어요. 원료 지향하고 시장 지향을 구분하는 데서 90% 이상 답을 요구합니다. 요것만 구분하고 있으면 공업지에서 나오는 거는 한 개 맞출 수 있어요. 어떤 기업이 원료 쪽에 가까이 입지할 때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 첫째가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기업.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입지 중량은 뭐보다 커질까요? 원료 지수가 1을 합친 게 입지 중량이라고 그랬다. 그럼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입지 중량은 2보다 크겠네. 젠장. 원료 지수 더하기 1이 입지 중량이라고. 진짜 뭐 진짜 참네. 에? 좀 몸이 아파질라 그런다 자꾸 보니까. 원료수 더하기 1이 입시중량이니까 원료수가 1이면 입시중량은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 1보다 크면 입시중량은 당연히 2보다 커지겠지. 뭐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뭐 어렵노. 참네.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 그럼 원료하고 제품 중에서 뭐가 무겁다는 뜻? 원료가 무겁다는 뜻이다. 봐봐. 원료의 무게가 100kg입니다. 100kg. 근데 제품의 무게가 50kg입니다. 그럼 원료 지수는 얼마고? 2가 나왔지. 1보다 크죠? 그죠? 근데 원료의 무게가 50kg인데 제품의 무게가 100kg야. 그 원료 지수는 당연히 1보다 적잖아요. 그죠? 이 원료수가 1보다 작다는 말은 제품이 무겁다는 뜻이고, 원료수가 1보다 크면 원료가 무겁다는 뜻이죠. 그죠? 제품보다는 완제품보다는 원료가 더 무거워. 그럼 원료의 부피나 중량, 원료의 부피나 중량이 제품 부피나 중량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원료가 제품보다 더 무거우니까, 무거운 걸 싣고 다니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겠지. 그러면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 중에 뭐가 더 크다는 뜻이야? 원료 수송비가 당연히 가벼운 제품을 실어 나가는 수송비보다 더 크게 지출되겠죠. 제품 수송비보다는 원료 수송비가 더 크다? 그럼 수송비를 절감하려면 원료 쪽에 당연히 공장에 입주를 해야 수송비를 절감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료 지향을 하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원료가 지금 제품보다 더 무겁거든요. 원료의 무게가 100kg인데 이 100kg짜리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의 무게는 50kg로 줄어들죠. 원료가 100kg고 100kg짜리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더니 제품의 무게가 50kg로 줄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이제 뭐냐?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는 뜻이다. 중량 감소산업.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의 무게가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중량 감소산업 뜻이죠. 이 중량 감소산업이나 원료가 무겁다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료 쪽에 공장에 입주해야 수송비를 절감하겠고요. 또 원료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있는가 하면 특정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특정 지역에 편지해 있는 원료가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이나 공기 이런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런 원료를 보편 원료. 특정 지역에만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 편지해 있는 원료가 있어. 그런 원료를 국지 원료 또는 편제 원료라 그러는데요. 이 국지 원료나 편제 원료는 주로 광물 자원이 원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석유라든가 석탄, 고령토 이런 것들은 특정 지역에만 편제해 있죠. 대구에 석탄 나옵니까? 고령토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 그지? 연탄의 원료가 뭐야? 석탄이죠. 그럼 연탄의 원료가 석탄인데 석탄은 어디 가야 돼? 저기 강원도 태백이라든가
경북 문경 쪽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다 파내고. 강원도 태백, 경북 문경 가야 석탄이 있지. 대구에 전혀 없죠? 그러면 저 태백까지 가가지고, 그죠? 연탄 만들려고 원료 실어가지고, 사가지고 원료 싣고 대구까지 와서, 그걸 가지고 연탄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원료 수송비가 워낙 크니까 연탄 한 장에 한 30만원 받아야 타산 나오겠죠. 예를 들면 550원짜리 한 장을 30만원 받고 판매가 되겠나?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원료가 특정 지역에만 편제해 있단 말이야. 그럼 원료가 있는 쪽으로 가야 수송비를 절감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원료 지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원료가 쉽게 부패하는 기업이 있어요. 완제품이 상하는 게 아니고 원료가 쉽게 부패하는 기업. 뭐가 어떤 게 있을까? 원료가 상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통조림이 있습니다. 통조림이라는가 냉동고. 그러니까 이 완제품인 통조림은 상하지 않는데 통조림 속에 들어가는 원료가 부패하는 거죠. 꽁치 통조림 그다음에 또 황도 이런 거 그지? 원료인 과일이라든가 생선이 상하는 거지. 완제품은 절대 안 상하죠. 그러니까 원료의 부패를 방지하고 즉각 생산이 가능하도록 원료 쪽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원료 지향이라면 시장 지향은 전부 이거하고 반대입니다. 원료 지수가 1보다 적다. 입지 중량이 2보다 적다. 또 원료보다는 제품이 더 무겁다. 제품이 무거우니까 제품 수송비가 더 크게 지출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송비를 절감하면 제품을 생산해서 싣고 다니면 안 되니까 바로 소비를 시키게 시장 가까이 입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료보다 제품이 무거우니까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중량이 늘어나는 거지. 중량 증가 산업. 그 당연히 시장 지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원료가 특정 지역만 분포하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보편 원료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청량 음료. 사이다 공장은 물이 원료잖아요. 물은 전국 어디에서나 분포하고 있으니까 퍼다 쓰면 되는 거지, 그지? 음료수 공장은. 그죠? 아니, 음료수의 원료가, 주 원료가 물 아닙니까? 뭐 갖고 만드는데 음료수를? 흙으로 만드나?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물은 전국 어디에서나 분포하고 있으니까 원료는 그냥 갖다 퍼다 쓰면 되니까 원료 수송비는 안 들어가. 그럼 음료수 공장은 제품만 안 싣고 다니고 제품을 생산하자마자 바로 소비를 시키게 시장 가까이에 공장이 있으면 원료 수송비도 들어갈 일이 없고 제품 수도 들어갈 일이 없어. 그럼 수송비를 0으로까지 줄일 수 있겠죠. 수송비를 가장 크게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으로 사는 게 뭐 무조건 이게 시장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수송비를 0으로까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료가 아니고 완제품이 쉽게 부패하는 기업이 있죠. 제품이 쉽게 상하는 기업. 시장 가까이 바로 소비를 시켜죠. 어떤 거 있어? 빵이 있죠. 제빵. 밀가루가 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빵이 상하지. 그 다음에 또 두부 공장. 콩이 상합니까? 완제품인 두부가 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바로 소비를 시키려면 시장 가까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품의 부패성이 크고 또 제품의 파손 위협이 큰 기업이 있어요. 그죠? 어떤 거? 유리공장 있잖아요. 유리공장은 완제품 만들어 놨을 때 완제품인 제품을 싣고 다니면 뭐 파손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소비를 시켜야 되니까 시장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 지향은 원료 지향하고 전부 반대니까 원료 지향 한 개만 제대로 딱 정리하면 시장 지향은 반대로만 해석하면 돼. 그럼 두 개 동시에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원료 지향 하나만 제대로 좀 이해를 해놓고 있고요. 이 공업 입지는 이제 원료 지향, 시장 지향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두 번째 한 장소에 공장이 다 모여 있을 때 수송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을 집적지향형이라는데 이 집적이란 말이 뭐고? 모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장소에 모일 때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사업인데 자, 줄을 쳐야 될 게 뭐냐? 기술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 이 기술 연관성이 높은 서로 계열화되어 있는 산업은 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기술 교환이라든가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거다. 주로 이제 바닷가 쪽에 다 모여 있는 그런 산업들을 연상하시면 돼요. 철강, 조선, 그다음에 석유 화학 산업이라든가 선박 업종 이런 것들이 다 한 장소에 모여 있는 바닷가 쪽에 모이는 집적 지향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 지향형. 이 노동 지향형은 수송비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인건비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거지.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려면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아주 싼 지역, 저임금 지역에 입지할 때 비용을 제일 크게 절감하는 겁니다.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싼 지역에 입지할 때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산업, 주로 섬유, 방직, 신발 산업 이런 것들이 노동 지향형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중간 지점 지향형, 중간 지점 지향형. 이 중간 지점을 이적 지점 또는 적환 지점이라고도 합니다. 중간 지점, 이적 지점, 적환 지점 같은 말인데, 이 중간 지점 지향형은 뭐냐면 원료 산지와 또 생산 공장, 소비 시장 사이에 수송수단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럼 수송수단을 바꿀 때 그 수송비가 급격히 증가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해외에서 그제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소비를 시킨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원료를 해외에서 싣고 올 때는, 국내까지 싣고 올 때는 뭐로 싣고 오겠어? 선박이라든가 비행기로 싣고 오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그 부두라든가 저 공항에 도착하면 수송수단을 바꿔야지. 트럭으로 수송수단을 바꿔가지고 국내 공장까지 싣고 가서 거기서 생산해서 또 소비를 시켜야 되죠. 그럼 중간에 이제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 있으면 그 수송수단을 바꿀 때 원료를 다시 싣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선적비, 하역비가 급격히 증가해 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요 중간 지점을 거기를 중간 지점, 이적 지점, 적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수송선을 바꾸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그 지점에 입지할 때 비용을 가장 크게 절감한다는 겁니다. 이런 산업을 이적 지점 지향형 또는 중간 지점 지향이라고요. 다섯 번째, 자유 입지. 자유 입지형은 원료 지수가 1인 산업이에요. 원료 지수가 1이다. 원료수가 1이면 원료의 무게와 제품의 무게가 똑같다는 뜻이 되겠죠? 그 원료의 중량이나 제품 중량이 같다면 원료 수송비를 절감하기도 어렵고 제품 수송비를 절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기업이 선호하는 그냥 아무 장소나 입지해도 좋다 이 말이다. 이렇게 원료수가 1인 산업은 기업이 선호하는 아무 장소에나 입지하는 거죠. 이런 산업이 자유입지형이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탈쪽 산업. 좀 생소한 건데 탈쪽 산업은 이거는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아주 규모가 큰 대규모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대도시 근처에 입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은 주로 이제 해외에서 파견 나온 연구원이나 기술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 항공기, 자동차 이런 산업들은요, 외국에서 나온 연구원이나 기술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연구원이나 기술자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대도시 근처에 입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연구원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호프도 한잔하고 싶고 영화도 한 프로 보고 싶은데 산소에 가둬놓죠. 일주일 있다가 봉고로 티 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연구원이나 기술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도시 근처에 입주할 때 유리한 산업, 이런 산업을 탈쪽 산업이라는데요. 뭐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지문으로 등장하겠죠. 답은 원료 지향하고 시장 지향을 구분한 거. 여기서 답을 90% 이상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료 지향하고 시장 지향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되고요. 이 집적 지향이나 노동 지향, 중간 지점 지향, 요 정도까지는 지문으로 등장해요. 요 정도까지는 지문으로 등장하니까 요 정도까지도 기억을 좀 해놓자. 기술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은 한 장소에 모인다. 이런 걸 집적 지향. 수송비가 미치는 영향보다 인건비, 노동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아주 싼 저임금 지역에 입지해야 비용을 절감하는 산업을 노동지향. 그리고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 입지할 때 비용을 가장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산업을 중간지점 지향 또는 이적 지점 지향이라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공업입지의 유형을 정리하고 뒷페이지 넘기면 공업지의 입지인자와 입지단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 용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가자요. 입지단위하고 입지인자는 다른 말이에요. 자, 입지단위는 뭐냐? 비용 항목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개 한 개 비용 항목을 입지단위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한 개 생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지금 분필이라는 제품을 하나 생산하려면, 그죠? 이 분필의 원료가 뭡니까? 석회죠, 석회. 그제? 이게 뭐 석회 아닙니까? 이 석회라는 원료를 구입해, 원료 구입비. 또 원료를 구입했으면 공장까지 싣고 와야지. 원료 수송비, 그지? 또 제품 생산비, 그리고 또 제품 수송비, 판매비, 인건비, 접대비. 이 제품 한 개를 생산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생산 과정에 소요되는 요 한 개 한 개의 비용 항목이 있잖아요. 요 비용 항목들을 입지 단위라고 한다 이 말이야. 생산 과정에 소요되는 하나하나의 비용 항목 이런 뜻이다. 비용 항목을 입지 단위라고. 입지 인자는 입지가 무슨 말이야? 위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인자는 숙자 언니가 아니고 인자는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이익. 응? 인자라는 말이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이익.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특정 장소에 위치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해서 발생한 이익, 이걸 입지인자라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여기 상인동이라든가 월성동, 진청동에다가 공장을 두는 것보다는 저기 성서공단에 입지를 시키니까 생산비나 수송비 이런 비용이 절감되고, 비용이 절감된 만큼 이익이 발생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특정 장소에 공장을 위치시킴으로써 비용을 절약해서 생긴 이익을 입지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비용을 절약해서 발생시킨 이익이다. 그래서 비용 절약상의 이익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특정 장소에 공장을 위치시켜버려서 비용을 절감해서 생긴 이익, 이걸 입지인자라고 하는데, 이 입지인자가 이제 뭐 크게 경제적 인자, 비경제적 인자, 또 뭐 수요인자, 비용인자, 집적인자, 분산인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구분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크게 이제 경제적 인자고 비경제적 인자까지는 좀 구분을 해두면 뭐 참고로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니지만, 경제적 인자는 공장에서 이제 비용을 절약해서 이익이 생겼어. 근데 그 이익의 크기가 1,000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이 수치로 환산이 가능한 이익. 그런 이익을 경제적 인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비경제적 인자는 뭐냐? 비경제적 인자는 공장에서 역시 비용을 절감해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이익의 크기가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이 있어요. 이익이 생기긴 생겼는데 수치로 어느 정도 환산을 못해. 왜냐? 여러 가지 가치라든가 기호, 선호도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이익이 돼가지고 이 이익의 크기가 얼마인지 측정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익이 있을 수 있죠.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에서 그죠? 1차 과목을 평균 60점으로 1차 과목을 합격했다. 이익이 생겼죠. 근데 개론 선생은 얼굴도 못생기고 뭐 키도 적고 성질도 더럽고 이래가지고 개론 공부는 그냥 수업만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딱 40점 받았는데, 민프 선생은 서울대 법대 나온 데다가 얼굴도 잘생겼죠, 젊죠, 이래가지고 민프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민법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민법은 80점, 개론은 딱 40점 이래갖고 평균 60점 올해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익이 생겼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긴 이익이냐? 민법 선생님을 내가 좋아해서 생긴 이익이야. 이거는 개인의 기호, 선호도 때문에 생긴 이익이죠. 근데 그 이익이 분명히 1차를 합격해서 이익이 생겼는데 이게 돈으로 환산해 볼 때 2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측정이 안 되죠. 이렇게 개인의 기호, 선호도, 여러 가지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니까 그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익을 비경제적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경제적 인자에서 빚자가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비경제적 인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인자가 뭐라 그랬어? 이익이라니까. 그러니까 인자는 용어가 붙으시면 무조건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다만 이제 비경제적 인자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이라는 뜻이다. 이익이 발생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알았어요? 그 정도 경제적 인자하고 비경제적 인자까지 뭐 입지 단위하고 입지 인자 요 정도 용어만 구분하면 크게 뭐 시험에 걱정할 건 없고요. 그 아래로 가면 공업입지 결정의 3단계가 있죠. 공업입지를 결정할 때는 가장 먼저 목표 시장을 결정하고 그 시장 내에서 목표 지역을 설정한 다음 공장 입지할 지점을 결정하는 순으로 공업입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서 판매한 제품을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영남권에서 팔 건지 호남권에서 팔 건지 충청권에서 팔 건지 수도권에서 팔 건지 목표 시장이 영남권하고 일단 먼저 정해져야 되겠죠. 그죠? 이 시장이 먼저 영남권하고 이제 정해집니다. 그럼 그 영남권 내에서도 이제 공장에 입지할 지역이 대구에 입지를 할지 구미에 입지를 할지 울산에 입지할지 지역을 이렇게 대구하고 설정하는 거죠. 이게 영남권 내에서도 지역이라는 대구라는 지역이 설정됐죠. 그럼 대구 지역 내에서도 그죠? 공장에 입지할 지점이 뭐 성서공단 그러면 이제 성서공단이라는 지점이 결정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공업입지를 결정할 때는 항상 범위가 넓은 곳에서 좁혀오는 거다. 시장, 지역, 지점을 결정하는 순으로 공업입지 결정이 이루어진다. 요 순서 정도도 뭐 봐두면 되겠네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입지 이론을 지금까지 점검해 봤는데 크게 내용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3편의 시장론과 입지론에서는 지난주 정리한 것 중에 시장론에서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야 될 포인트는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택시장에서 여가현상이 있었죠. 그 시장론에서는 효율적 시장하고 여가현상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걸 점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입지이론에서는 지난주에 정리한 지대이론이 있었죠. 그죠? 4개의 지대이론, 리카도의 차역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티넨의 위치지대, 아론스의 입찰지대 요 4개의 지대이론의 요소를 꼭 정리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 성장 이론도 7개가 있었지만 도시 성장 이론에서는 3가지 이론이 초점이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행 이론,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 요 3가지 이론의 요지가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룬 상업실은 8가지 이론을 정리해 드렸잖아. 그죠? 그 8가지 이론에서 흡배의 확률론에서 소비자를 몇 명 끌어가겠냐. 고객 윤력 계산 문제가 있잖아요. 연습하셔야 돼. 그거 올해 반드시 나와요. 그거하고 8개 이론의 요지들을 좀 점검해서 비교해 놓으면 입지론에서도 어느 정도 시험 포인트는 다 점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좀 쉬었다가 4편의 정책론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